여긴 국민 라디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 사는 세상인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실수나 잘못에 대한 사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제대로 뉘우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국민 라디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토리텔러 이윤호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더워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요즘도 주말에 계속 그 집회에 나가시나요? 예, 근데 요번 주 못 나갔고요. 예,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문득요, 사실 어느 순간 처음에는 좋아서 나가기 시작했고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기 시작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발목을 잡고 내 행동을 제약하고 그리고 마지못해 조금 힘겹게 만들 때도 있잖아요. 예. 예. 가능하면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시라는 게 단순히 의무감이나 당위감에서 해야 되는 순간 그 자체의 어떤 또 나름대로의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는 그런 점에서 보면 한편에 자기가 일상의 삶이 파괴되지 않게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은 그 균형을 맞출 줄 아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혜, 현명함이 좀 커지는 게 이렇게 연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시위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올인하게 되면 그만큼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구호도 거칠어지고 과격해지고 극단화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시위 안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런 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우아한 거예요. 이러는 순간 이제 어떻게 이런 분노를 못 느껴라고 하지만 그 분노는 조금 더 극단적이 되고 또 거칠어지고 그리고 싸나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죠. 네. 우리가 왜 에어컨 온도를 적정 온도를 26도로 맞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너무 크지 않게 그게 건강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삶에 있어서의 균형점도 좀 그럴 맞아요.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어질다는 것은 어진 것을 좋아하는 것과 어질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데 있다. 그런데 어진 것을 좋아하는 건 최상의 것이지만 어질지 못한 것을 좋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어질지 못한 것이 내 몸에 붙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위에 나가는 일이 어쨌거나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고 싸우는 일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몸에 붙어서 싸나워지고 거칠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어딘가에 조금 치우쳐 있었다면 그 균형점을 좀 찾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소비사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진단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베블린이 얘기했던 어떤 과시하는 소비로부터 시작해서 에이리 브롬이 소비 사회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에 고전으로 들어가서 오늘을 조금 성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어쩌면은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쓰니까 그냥 썼는데 문득이요. 왜 생산도 정말 많이 되는 사회인데 예전에 비하면 유독 소비라는 부분이 강조돼서 그렇게 부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자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소비 사회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다시 재생산되는 시스템에 있잖아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소비사회라고 하는 것은 생산사회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러자면 소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네. 먼저 이런 것들 있는데요. 어플루엔자 자가 검진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건 고통스럽고 전염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전파되는 병으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비롯하는 과중한 업무, 빚, 근심, 낭비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개의 문제가 있는데 예라고 답하면 하나의 4점, 예나 아니오라고 답하기 애매하거나 양쪽에 비등한 경우에는 2점인데요. 예를 들면 1번은 이런 거죠. 뭔가 소비할 것, 제품, 식품, 미디어가 없으면 따분해지는가. 2번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세워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 적이 있는가. 3번은 쇼핑을 치료제로 이용한 적이 있는가. 4번은 가끔 딱히 살 것도 없는데 구경 삼아 쇼핑몰에 가는가. 5번은 동네 소매점을 두고 대형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가. 6번은 대체로 사람들보다 물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가. 7번은 개인적으로 한 주에 큰 쓰레기통 하나 이상 채우는가. 8번은 가족에게 구입한 물건이 가격을 속인 적이 있는가. 구입한 물건의 가격을 속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죠. 9번은 금전관계로 가족과 자주 다투는가. 10번은 매주 쇼핑 시간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많은가. 11번의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성형수술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12번이 사고 싶은 물건들을 화제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가. 13번 가끔 패스트푸드에서 들이는 돈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14번 시간이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그냥 버리는 일이 잦은가. 15번 거주하는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3종 이상 알지 못하는가. 16번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직 쓸만한데도 최신 스타일로 바꾸고 싶은가. 17번 공부를 하다가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광고가 나오면 눈길이 가는가. 18번 제품을 구입할 때 얼마나 잘 만들어 있는지 보다 그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19번 식료품점에 갈 때 다시 쓸 수 있는 봉지를 가져간 적이 거의 없는가. 20번 용돈이 오를 때 이 돈은 어디에 쓸지부터 생각하는가. 21번 물보다 음료수를 더 많이 마시는가. 22번 쇼핑을 할 때 열망에 수반되는 짜릿한 희열을 느끼는가. 23번 때때로 사적인 지출이 지나쳐 학교 대중교통 등의 필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24번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는가. 예, 이것에서 예라고 답하는 것이 예를 들면
0에서 24까지면 어플렌자의 심각한 증세는 없지만 건강 유지를 위해서 그러한 소비사에 대한 어떤 책들을 계속 읽어라. 24에서 48 이미 감염되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책을 계속 읽으라. 48에서 72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아스피린 2알을 복용한 후 이후에 교재들을 꼼꼼히 읽으라. 72에서 96 최악이다. 의사와 상의하고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병을 옮길 수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 72에서 98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요? 예, 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을 보면 24문항까지니까 72에서 96이면 어느 정도냐면 20문항 정도가 되었을 때 80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20문항 이상의 예라고 체크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는가? 당연히 예죠. 일반적으로는. 예, 네. 2시간 안 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국민 TV 입사하고 나서 예. 주중에는 TV를 켜지를 않습니다. 예. 국민 일단 클 시간도 없고. 국민 라디오만 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경우를 빼놓으면 이제 텔레비전 시청 시간 그렇죠. 혹은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죠. 그렇죠. 또 뭐 쇼핑을 할 때 열망의 수반은 짜릿한 희열을 느끼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용돈이 오를 때 이 돈을 어디에다 쓸지 먼저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예. 그다음에 시간이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그냥 버리는 일도 많을 것이고 거주하는 지역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3종 이상 알지 못하죠. 야생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 점에서 보자면 네. 아니 그런데 잘 보면요. 도시에도 야생화들 혹은 꽃들이 이리저리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피어 있어요. 피어 있는데 예, 못 봐요. 못 봐요. 예.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한 주에 큰 쓰레기통 하나 이상 채우는가 당연히 채우죠. 네. 뭐 이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어떤 어플루엔자에 걸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듯이 최악이고 의사와 상의하고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즉시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병을 옮길 수도 있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이것이 이제 어떤 특징인데요. 홈쇼핑에서 보면 이제 홈쇼핑 TV는 유통업계의 큰 손입니다. 어느 책 한 권을 보면 책 하나가 1000만 부 정도가 팔렸다 그래요. 홈쇼핑에서 어린아이들 책인데 물론 전집이죠. 그런데 1000만 부. 그러니까 적어도 그걸 감안했을 때 100만 명 이상이 샀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 보자면 홈쇼핑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에서의 소비의 큰 손인 거죠. 홈쇼핑 방송이 시작한 95년 34억 원에 불과했대요. 그랬던 시장 규모가 2002년에는 4조 원을 돌파해서 1000배 이상 성장하게 됐답니다. 4조 원의 홈쇼핑 소비 전체가 아니라 홈쇼핑이 4조 원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같은 기간에 백화점 업계의 2배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홈쇼핑의 원조격인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의 기업들도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홈쇼핑을 배워갈 정도이죠. 실제로 한국의 홈쇼핑은 완전한 독자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판매되는 품목도 컴퓨터, 명품 가방, 디지털 카메라, 뭐 보험과 펀드 상품, 여행 상품 뭐 엄청나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틈새 마켓이 아니라 새로운 주류 유통 채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홈쇼핑에 전략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암기하게 합니다. 뭐 쫀쫀한 조직과 세련된 무늬로 더욱 고급스러운 색상. 이 잭필드 3종을 한꺼번에 모두 드리는 가격이 29,800원. 29,800원입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3종 세트가 29,800원. 이런 식의 비슷한 멘트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쇼핑 호스트 같으세요, 선생님. 이걸 봐요. 저 네. 정말 못하죠. 한 회분 4분 방송에서 최소한 10차례 이상 나오게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주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독특한 홈쇼핑형 말투는 강한 중독성을 자랑합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을용 아웃도어용 의상으로 입어볼 수 있고요. 라는 멘트는 입다가 아니라 입어보다는 식의 성의 있는 설명들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흰색, 하늘색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깔끔한 흰색, 시원하고 품격 높은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스러운 설명들을 계속 하면서 일정하게 중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색을 그냥 볼 때 못 느꼈는데 뭔가 고급스러운 하늘색, 뭐 이런 품격 높은 하늘색, 시원하고 품격 높은 하늘색 하는 순간 왠지 정말 이렇게 시원하고 품격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정말 미사여구의 향연이죠. 예. 예. 그리고 셋째 이제 안면 몰수식의 과장이죠. 이태리 명품 크리스찬 뭐뭐뭐, 지금 파리, 런던, 로마를 휩쓸고 있는 카키색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예전에 참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막 끝내고 돌아온 것과 비슷한 느낌이네요. 예. 네. 확인한 바 없지만 쇼핑객의 자부심을 높여주게 됩니다. 넷째는 일단 외국 이름이면 무조건 뭐 명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 메이블린의 경우 대형마트용 화장지 있지만 일단 외제이기 때문에 명품이 됩니다. 또 다섯째는 밤무대 차력수를 방불케 하는 연출을 합니다. 알리고 싶은 내용을 알록달록한 색채의 글씨로 화면에 띄운 후 방청객이나 쇼핑 호스트 옆에 도우미들이 우와우와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차력사들이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음악도 막 계속 하고 막 우와우와 하고 이런 어떤 효과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그게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막 마감 친다 그러고 위에 번호 막 올라가면 그거 안 사면 왠지 이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답니다. 그렇죠. 동시에 몇백 분 주문 중, 그다음에 마감, 임박, 뭐 이런 거 써 있으면. 시간이 툭툭 가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스타 마케팅을 하죠. 요즘 동료 탤런트들이 수술했냐고 물어보는데, 저 정말 안 했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이 화장품만 꾸준히 썼을 뿐인데, 라고 말하는 방식. 심지어 한 세트에 30만원 하는 수입 화장품의 경우는 연예인들이 사용한다며 이들의 이름을 자막으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자막으로 흘러버림으로써 스타 마케팅의 어떤 특징을 갖죠. 결국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소비가 중독되고 있고요. 다른 의미로 보면 소비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비하는 행위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또 꼭 그걸 사지 않더라도 홈쇼핑을 가면 뭔가 내가 주인이 되는 기분 같은 걸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쯤 소비 사회의 어떤 특징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소비는 인간의 삶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죠. 즉 오늘날 무엇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는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비 수준은 계층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입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위, 평가, 이것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소비 수준은 계층을 구분하는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뭐 꼭 비싼 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CEO가 순댓국을 좋아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기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소비는 그가 살아가는 어떤 것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의 어떤 가변적인 기호, 내가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어떤 기호나 가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고 불규칙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비를 통하여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욕망과
자기 가치와의 이면에는 그러한 욕명을 부추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광고라던가 또는 소비사회의 메커니즘이 그 안에는 숨겨 있다고 봐야죠. 소비를 하는 요인으로는 특정한 물품의 구입을 통하여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거나 중고 집단 또는 계층에 편입하고 싶은 욕망들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비사회의 쟁점 중 하나는 자본주의가 형성한 거대한 소비사회의 구조화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위치를 점할까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 소비자 주권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직면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로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기업의 생산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프로슈머의 등장에 주목하면서 소비자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것 자체가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는 거죠. 즉 소비 행위의 결정적 동기가 개인의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계층 체계와 같은 사회구조 또는 상품 생산자, 즉 기업가에 의한 이윤 추구 행위에 종속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구조나 기업가의 의도에 수동적으로 이끌려가는 존재로 보는 것이고, 그러한 아까 그 소비자 주권론조차도 결국은 소비를 하기 위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이런 어떤 관점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흔히 소비사회로 부르죠. 생산력의 발전으로 선진자본주의 사회가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대량 생산에 일반화되면서 소비풍이 흘러넘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급의 소득 증대와 화이트 칼라에 불리는 신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되고 소비의 여력이 증대한 것도 소비가 지닌 중요성을 크게 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사회가 확고히 자리를 잡은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비에 대한 이론이 발전한 것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소비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유한계급론. 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사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한계급론을 쓴 미국의 경제학가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의미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논의한 이론가로 꼽힙니다. 베블렌은 새로운 부르주아 유한계국의 과시적 소비, 즉 자신의 지위를 가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계급 정체성이 직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특한 생활 양식을 구성하고 지위를 나타내는 소비 패턴에 의존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과거 사람들 사이의 지위 경쟁은 무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평화가 정착한 현대사회에서는 소비를 통한 경쟁, 즉 더 좋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적절하게 소비할 수 있느냐가 지위 경쟁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블렌은 대단히 그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들의 생활 양식들을 분석하면서 소비가 그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어떤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소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는데요. 이들은 더 많은 소비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대량 생산이 널리 확산되면서 자본주의 체제가 성장을 지속해 가려면 소비자가 새로이 생산되는 소비품을 꾸준히 구매해주는 소비의 확대 재생산이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이죠. 결국 생산이라는 건 소비를 통해서 사실 해결하게 되죠. 예컨대 이런 거죠. 과거에 이제
공황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뉴딜 정책들을 시행하죠. 길에다 버리는 것, 뭐 우주에 쏘아버리는 것 이런 등등. 그리고 이것의 최고의 뉴딜 정책은 전쟁입니다. 한꺼번에 확 파괴하고 나야지 다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 역시도 소비의 한 측면이라는 거죠. 결국 다시 또 다른 생산을 위해서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즉 소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특징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소비라는 것이 사실 과거로부터 꾸준히 이어왔던 어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삼 소비 사회라고 하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생산을 위해서는 소비꾼이 꾸준히 소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광고는 소비자가 끊임없이 새로운 소비를 하도록 자극하며 유행 만들기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을 버리고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비자는 대중매체의 광고에 사로잡혀 자본가가 원하는 대로 구매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바라봤던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소비에 대해 좀 더 미묘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은 소비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비는 평등한 환상을 주입합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누구나 평등한 한 사람이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급과 상관없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평등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결국 광고는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가 상품의 소비를 통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이를테면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영양제 하나면 모두 해결되고 최신 화장품을 구매하면 누구나 영화 속에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는 그 광고는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이 행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행위이고 소비품이 약속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를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깨어진 약속은 더 많은 소비를 부추겨 또 다른 약속을 이야기하는 소비의 사이클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산업론이 소비자의 수동성을 강조한다면 1950년대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발전과 함께 청소년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스타일을 허용하는 것에 주목한 학자들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능동성, 소비의 능동성이죠. 그러니까 이르자면 우리 어떤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누구와 닮았다는 것이 싫다. 그러면서 초콜릿을 뻥 먹고 오토바이를 빵 하고 가는. 이것이 이제 신세대의 정체성, 이르자면 신세대론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1990년대. 결국 이것이 대중소비사회로 흘러가는 시점과 맞물리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즉, 과거의 신세대는 언제나 있었죠. 네. 신세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신세대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바로 신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생긴 거죠. 어떤 계층이냐면 과거에 저희는 형이 입던 옷을 물려입거나 엄마가 옷을 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초로 내가 스스로 소비의 주체가 되는 세대를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최초로 스스로가 옷을 구매하는 세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필요한 시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신자유주의의 출현과 그리고 세계 시장의 장악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것이 소비 계층의 확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소비 계층은 언제나 특수한 어떤 하나의 계층에 의해서 모두가 이루어졌죠. 주부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은 주부에게 소비의 광고 타겟에 맞춰졌습니다. 예전 광고들 떠올려 보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 책이라고 얘기하는 모여져 있는 게 일단 여성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화번호처럼 두껍게 광고들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 광고북이라고 하는 이 여성지가 과거로 생각해 보면 왜 여성지며 그리고 왜 여성지는 딱 40대 중반을 겨냥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여성중앙 또 뭐가 있었죠? 여성중앙, 여성조선 뭐 네. 이런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각 세대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10대를 위한 여성지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 남성지도 생기고 있고 네. 뭐 하딘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20대를 위한 마리끌레르부터 시작해 계층별로 전부 나눠져 있어요. 정말 수백 개의 여성지로 만들어졌죠. 과거의 여성 중 하나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소비가 이제 광범위하게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고급 제품만 따로 모아놓은 예. 잡지까지 나왔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바로 이러한 어떤 신세대들의 어떤 모습들이 결국 소비자의 능동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소비자의 능동성을 가장해서 새로운 소비를 위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페미니즘의 출현이 그 자체의 의미나 가치와 상관없이 그것은 산업사회의 필요성과 또한 맞물려 있다는 거죠. 즉 여성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그 노동력이 가정에서 묶여 있는 것에 대한 그것을 그 사슬을 끊고 새롭게 그들을 사회적으로 확장해야 할 때 페미니즘 운동은 또한 시작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 너희는 남성의 놀이개가 아니다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사회적인 노동을 위해서 끌어내왔다는 것도 한편의 축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처럼 신세대론이 신세대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행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다시 소비 주체로서 확산이 필요한 그러한 자본의 어떤 이해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글을 쓴 사람은 보드리아르라고 하는 분이죠. 보드리아르의 이제 그 소비 사회에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사회 사상의 핵심은 어떤 정신을 망각한 현대 소비 사회의 정신부재의 원인이 바로 소비사의 자본적 본질인 모든 것의 기호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통사회의 물건은 어떤 가치에 대응했었죠. 사용가치든 교환가치든 물건은 인간의 구체적 욕망의 충족을 만족시켜 주었다는 거죠. 적어도 전통사회에서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 욕망인 거죠. 집은 어떤 정신적이고 내면적 가치를 가족에게 주었고 그렇지만 소비사회가 되면서 이제 집은 단지 상상적인 상품의 기호적 가치만을 지시해서 헛 물건을 버리고 새로 물건을 사듯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의 소비 품목에 불과하게 됩니다. TV 프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앉아서 리모컨으로 쉽게 손가락 끝으로 바뀌듯이 모든 것은 소비자의 순간적인 변덕에 따라 움직이는 기호와 같은 어떤 시뮬라크라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가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집에 어느 지역에 몇 평에 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주는 어떤 필요와 무관하게 그가 갖고 있는 지위를 표현하는 것과 관계된다는 거죠. 네.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라고 하는 소비 품목은 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와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규정되는 욕망으로 존재합니다. 그 욕망은 기호적 욕망이 되는 거죠. 즉
그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호가 그를 사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의 중역이 됐으면 최소한 골프는 쳐야 하고, 골프를 칠 때 골프채는 어떤 것을 사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를 치러 갈 때 어떤 차를 타야 되고, 그럴 때 입는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며, 골프를 끝내고 저녁 때 식사는 어떤 식사를 해야 되며, 그 자리에서 마셔야 될 와인은 어떤 와인을 마셔야 하는지의 품목은 그가 욕망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그가 규정된 어떤 지위에 의해서 결정한 그 품목들이죠. 결국 기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비가 만들어진다고 보드리아르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 소비 사회에서 자동차도 기능 가치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허세나 으쓱대고 싶은 욕망에 환영을 만족시켜주는 일시적인 대용물일 뿐이죠. 그런 욕망의 환영은 마치 옛 사회주의 소련의 한 청년이 서방 자본주의의 대명사 같은 블루진을 입고 다니거나 아프리카 부시맨의 어떤 사나이가 비행기에서 떨어진 서방 콜라병을 무슨 신주단지 모시듯 들고 다니는 그런 환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블루진이나 콜라병이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의 기호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소비사에서 모든 이들은 다른 이들과 다른 어떤 기호의 환영을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마르크스가 비판한 자본주의의 본질은 노동과 정신적 가치 등 모든 것이 다 시장의 교환 가치로 전환되어 상품화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와 같은 마르크스의 비판 이론은 이미 지나간 시절의 가치 유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회는 모든 것이 기호적 교환과 같은 흉내내기의 차원으로 전락하여 실제적 가치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흉내내기의 환영은 소비사회가 부추긴 차이의 조작 코드에 인간이 멋모르고 덩달아 춤추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연상시킨다고 보드리아르는 진단하게 되죠. 차이와 코드는 소비사회가 소비자를 유혹하는 차별화 기호놀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야만 소비자가 차이의 환영 속에서, 그런 착각 속에서 각각 섹시해지기 위해서, 보다 자극적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결국 섹시하다는 것은 소비시장에서 상품으로 잘 전달되기 위해서 남들을 유혹하는 기호고, 각자는 대중사회에서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과감히 더 섹시하게 튀어 보이게끔 스스로를 기호합니다.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이는 다 섹시한 차이를 연출하기 위해서 환영을 쫓죠. 보드리아르에 그해져서 소비사회에서 소비는 기호가 흡수하고 기호에 의해서 흡수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비한다는 것은 내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비시키는 어떤 것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소비하게끔 만드는 어떤 기호들이 있는 거죠. 그 기호에 의해서 끊임없이 소비하기 때문에 기호에 의해서 소비하게 되고 기호에 의해서 흡수돼가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가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맬 것인가는 내 욕망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색깔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또 얼마짜리를 맴으로써 나는 어떤 지위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 그것의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조장하고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소비사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도 소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소비사회인 이유는 그것이 이제는 소비사회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욕망, 구체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기호에 의해서 역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고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였기도 했고요. 그 에릭 프롬은 어쨌거나 현대 사회를 보면서 어떤 여러 가지 소비 정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 일종의 평가르기를 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최근에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운전기사분이 따로 있는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에게 호텔 종업원이 문도 열어주고 정중하게 안내도 하는 반면 소형 승용차를 직접 모는 사람은 뭐 그런 서비스를 별로 하지 않죠. 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크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의 크기와 가격 등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셈이 됩니다. 요컨대 한 사람을 판단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죠. 과시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들을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 값비싼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외제 고급 사치품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것이 중독되기 시작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역시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자면 그 똑같은 모피인데요. 그 현대의 어느 유명한 명품 백화점에는 그것이 한 2천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담동 부티크에는 한 800만 원에서 한 1200만 원 정도에 나왔어요. 똑같은 모피예요. 똑같이 수입된 거고. 근데 어디께 먼저 팔렸을까? 예. 놀랍게도 무려 2배 가까운 비용을 주는 그런 그 명품관 그 모피 코트가 팔린 거죠. 왜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이게 얼마짜리냐를 자기가 자기에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짜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싸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얼마짜리 샀을 때 끊임없이 나에게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를 1200만 원에 사 너는 1200만 원짜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소수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같은 예. 제품도 조금 더 저렴하게 샀을 예. 때 굉장히 더 뿌듯해 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것이 욕망에 있어서는 동일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할인해서 샀다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싸게 샀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싸게 샀다고 하는 기준은 얼마짜리인데 있는 것이지 얼마에 샀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가격에 예. 비례해서 예. 얼마만큼 더 싼지. 예. 자기의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자기 자신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짜리인데 얼마에 샀어를 잘 얘기 못하거나 네.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른 의도와 맥락 속에서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는 나는 이게 얼마짜리 옷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예를 들면 친한 친구들하고 농담하면서 내가 얼마나 재밌었냐 하면 할 때 쓰는 얘기지. 예를 들면 미팅 자리에 가서 뭐 20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샀다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만큼 자기 안에서 어떤 욕망의 기호들이 그 안에는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비유한 비유는 대단히 소수의 어떤 사람이지만 그 욕망의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것은 유사한 어떤 보편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에릭 프롬은 1976년에 이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주장하죠.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에 따른다면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나은 인간으로 대접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만 해도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인물됨, 그러니까 도덕적인 품성이었죠. 예컨대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선비라 하더라도 그의 인물됨이 훌륭하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사회에서는 그것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 에이리 프롬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유적 실존 양식에 젖어 있는 학생들은 강의를 들을 때 가능한 한 모조리 노트에 기록한다. 그래서 필기한 것을 나중에 암기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들 고유의 사고 체계를 풍요롭고 폭넓게 하는 구성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학생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겨눈다. 학습한 것을 기억 속에 새기거나 기억을 용의주도하게 함으로써 굳게 지키는 것이다. 반면 존재 양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은 강의가 다루는 주제를 미리 고찰하고 특정한 문제와 의문에 대해서 골몰한다. 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수용하고 대응한다. 그가 습득한 것은 단순히 집으로 들고 가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에 그치지 않는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그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게 에이리 프롬이 얘기했던 어떤 얘기입니다. 즉 에이리 프롬은 결국 소유양식에 집착한다는 것은 하나의 점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모두가 무한 경쟁력으로 달려가는 걸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바뀌지 않고 사회는 점점 그러한 소비하는 사회로 점점 이행한다. 그러나 존재양식에 근거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골몰이 질문들을 생각하며 삶을 변화시킨다. 즉 다른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외우고 똑같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고 대학에 가서 도서실에서 끊임없이 외우고 한 것이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돼서 그 안에서 삶의 가치나 의미는 사라지고 백만 하나 백만둘 하는 에너자이저의 어떤 삶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러기에 얼마짜리로 결혼을 하게 되고 얼마짜리 집에 살게 되고 얼마짜리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규정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베블린이 얘기했던 그러한 과시적 소비 혹은 기호적 소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부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롬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프롬은 소유의 삶의 양식을 벗어난 사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한한 성장보다는 필요에 의한 선택적인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즉 무한히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한다고 합니다. 둘째, 물질적 이익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중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깨달음에 삶의 중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삶의 안정을 보장받아야 하며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 조직이나 제도에 휘둘려서 살지 않고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프롬은 소유의 삶의 양식에서 벗어난 사회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한 성장보다는 필요에 의해 선택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사회여야 한다. 둘째는 물질적 이익보다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회여야 한다. 셋째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안정이 보장받아야 하고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어떤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롬은 이런 사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소비자 운동을 통해 건전한 소비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주체로 일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조직이나 제도를 인도주의적으로 운영하고 집중화된 권한을 분산시켜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정치 사회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프롬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방안을 놓고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죠. 완전한 소비 풍토 조성을 아무리 소리 높여 외쳐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듣기나 하겠는가 하는 거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정치, 사회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시간이 또한 있겠는가.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노력과 실천에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얽매여 보다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소유나 존재나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프롬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미래에는 어떤 희망을 꿈꾸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1976년 LA 프롬이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 사실 우리 사회는 한창 성장을 위해서만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쯤이라도 LA 프롬의 이 문제의식을 우리 내면화 시켜가지고 어떤 사회적 변혁으로 좀 나아가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도 쉽지 않고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끊임없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스스로를, 그렇죠,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쩌면은 선생님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위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부터 사실은 변해야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예. 네.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참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이 소비 심리라는 게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된 짧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굉장히 사소한 에피소드인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가요, 5,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 티셔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예뻐서 이제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이제 제 직업만 보고, 그쵸? 제 직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규정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실제 제 직업이 가지는 어떤 팩트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는 직업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든지 편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입은 이 티셔츠의 가격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하고 상정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거 5,000원짜리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 속에 말을 하는 저는 제가 보기보다 많이 소박하게 살죠. 라는 어떤 약간의 예. 또 다른 과시가 있는 그렇죠. 거죠. 과시가 예. 있는 거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저런 옷을 입는구나 라는 의외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가면놀이를 하고 있구나.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참 많이 어느 부분이 깨어져야 되고 어느 부분이 바뀌어야 할까에 대해서 또다시 조금은 안에서 이렇게 내부 균열이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서는 이 소비사회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번 얘기한다고 무언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우리 내부적인 자극 스스로 주고받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예. 네, 선생님 오늘도 저희에게 굉장히 또 소중한 깨우침과 그리고 반성을 좀 할 수 있는 시간, 계기들 마련해 주셨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어떤 새로운 얘기들로 우리에게 충격과 자극을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